저도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선 발제 주제를 받고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설계 방향이라는 거를 발제를 해야 됐을 때,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시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잠시 하다가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정보 디지털 정책의 변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혹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설계 방향을 논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지털 정보 서비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전자정부랑 디지털 정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보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자정부가 무엇이고 디지털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이 좀 다른지 우선 정의를 좀 찾아봤고요. 그랬을 때 전자정보라는 것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 간의 행정 업무 혹은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를 뜻하는 용어였고요. 디지털 정보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사용하는 신기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자정보가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정보는 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 소유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전환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고 비대면으로 생활을 전환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바일과 PC를 켜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또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과연 모두가 이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슬로워크는 자율 원격 근무가 원래 진행되고 있었어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의무 재택근무로 변경이 됐지만 평소와 같이 메신저로 서로의 업무를 묻고 사내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해서 데이터 아카이빙을 하고 또 아카이빙 데이터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바로 발생했을 때 모두 다 이렇게 잘 대응을 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사 업무나 개인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센터를 그러니까 방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 설치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고 EXE 확장자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맥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에서는 EXE 파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이나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도 아마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정보는 아까 뭐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정부가 포용적 디지털 경제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뭐 1:1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의 역량을 높일 건지 뭐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뭐 동영상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되게 여러 조직에서 많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기술을 활용해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들이 뭐 여러 방면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세상은 더욱더 계속 풍요롭고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잘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서비스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그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왜 복잡하게 생각이 들고 왜 어려울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진입의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진입의 어려움은 다양한 플러그인이나 보안 솔루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걸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가 다 했다 싶으면 하나가 누락돼서 또 다시 설치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진입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나 뭐 내부 정책 등이 있어서 좀 정보가 공유되는 게 검색이나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지, 어느 메뉴를 클릭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UI나 UX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배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공공기관의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직들이 많이 조직의 홈페이지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쓸 때, 혹은 그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될 때는 그 용어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제 가이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좀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아이디를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회원가입 정책이 이제 조금 상이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의 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비밀번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서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뭐 어려운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서 보기 같은 경우가 뭐 PDF나 한글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서식 한글이라는 그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이드되고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 파일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플랫폼 이용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실적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또 굉장히 높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부분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안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인데, 아무래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적절한 안내나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타깃과 목적이 정확하면 그 사이트를 설계하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이트를 설계하는데 기본이겠지만 서비스 설계하는 목적과 기대하는 성과,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웹사이트의 방문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걸 고민을 같이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심플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녹인다면 접속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술과 경험이 모두 다 고려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체계적으로 정보를 분리하고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목적과 타겟에 맞는 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그 인터페이스 설계,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아는 단어만 쓰고 있는지 아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서 좀 적절히 배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통합회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보 보호의 공유에 대한 범위나 권한에 대한 정책을 좀 마련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 사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증진시키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이 발달을 하면 사실 좀 그러니까 디지털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고 해서 뭐 액티베이스를 설치한다거나 확인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다면 지금은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설치하거나 하지 않아도 뒤에서 기술이 알아서 정보를 보완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하나씩 문을 잠갔다면 지금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굳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아도 지금 발달하는 신기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이트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뭐 기술적인 설계나 개선 방향 그리고 정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로 야기하는 불이익이나 그다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나 연령이나 학력, 그다음에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 평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들도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뭐 기술 노하우 같은 부분을 같이 전달해 드릴 필요도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뭐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뭐 통신료 지원, 뭐 이런 환경들이 좀 빠르게 안정화돼서 정보의 불균형이나 디지털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정보의 격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많은 정보가 나가는 것이 이제 온전하게 개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격차로 발생할 거고 그것들이 개인에게 잘 고루 분포돼서 전달될 수 있다면 격차를 없앨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랑 그다음 디지털 안에는 뭐 역기능들도 있어요. 온라인상의 예절이나 윤리나 뭐 저작권, 사이버 폭력 같은 가이드 그리고 데이터들이 너무 많았을 때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편중된 데이터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고른 정보에 고른 데이터들이 잘 분포가 돼서 개인에게 골고루 갈 수 있다면 디지털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그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